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시험범의 마지막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하면 우리 이제 시험범위는 끝나요. 그래서 일단 이게 끝나고 우리가 또 총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진도가 지금 이제 다 나간 반들도 생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반도 있어서 우리 요 인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설명을 하려면 그 배경에 있는 이 대공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이제 세계대전에 영향을 주게 된 것까지도 한번 이제 연결해서 볼 거예요. 대공황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공황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번영을 한다 했잖아요. 경제적인 번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경제 규모가 확 이제 급격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엄청나게 과잉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근데 문제는 생산은 엄청나게 늘고 경제 규모는 그만큼 엄청나게 커졌는데 당시 이제 소득 수준이 요만큼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소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생산이 계속 과잉되다 보니까 재고라고 하는 것이 계속 쌓이게 되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2학년 때 저랑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고 물건은 팔리지 않고 재고는 계속 쌓이고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업과 그리고 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 같이 줄파산하게 돼요. 정확히는 이제 뉴욕 증권시장이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게 되면서 은행과 기업들이 팍 파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때 나타난 이제 세계 경제의 파탄 이런 걸 이제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일어난 이 일이 당시는 당시에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던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까지 다 확산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파탄이 난 이런 상황 이걸 이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큰 문제겠죠. 당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딜이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란 걸 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스스로 이제 개혁을 통해서 좀 풀어나갔던 경제 공황을 극복을 했던 이제 사례 아주 좋은 사례인데 뉴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정말 자유시장 경제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자유롭게 놔뒀던 이 시장에서 결국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 이거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케인즈의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나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대토목공사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TVA라고 그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는 막 이런 땡 건설하고 이런 대토목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 인부들 이제 고용을 하게 됐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공장에서는 이제 매출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이제 뉴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 뭔가 개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극복한 사례라고 본다면 아주 이제 나쁜 사례들을 이제 한번 봐야겠죠. 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블록 경제라고 해서 기존의 식민지가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자기들 내에서는 이제 관세 뭐 특혜를 준다든지 하고 다른 애들에게서는 아주 이제 배타적으로 이제 관세를 높은 관세를 때린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식민지를 바탕으로 해서 본국의 경제를 살리는 형태로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요.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파시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전체주의. 파쇼라고 하는 게 그 전체, 원래는 결속, 묶음 이란 뜻인데요. 이걸 이제 전체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파시즘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민족, 그러니까 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주의라고 할까요? 근데 실제 모습은 아주 강력한 독재 체제고요. 그리고 군비를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대외 침략 정책을 추구하는 게 바로 전체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국의 경제 문제를 다른 나라를 침략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고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여기서 이제 파시즘이 비롯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독일에서는 아주 광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죠. 히틀러의 나치당.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성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솔리니의 파시스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국수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권위주의나 아니면 반공적, 요세 나라들이 맺은 게 나중에 추축국이라고, 사실은 삼국 반공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되게 반대하는 그런 반공체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을 두고서 굉장히 이제 막 독재를 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체제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주 독재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리고 훨씬 극단적이죠. 그리고 인종주의적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유태인에 대한 이제 학살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강한 이제 인종주의가 나타났고, 또 저는 딱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광적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국가화라고 해서 군국주의라고 하는 건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군비를 증강을 하고, 그를 통해서 대외 정복을 해서 자신들의 이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일종의 스파르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세 나라가 결국 추축국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합니다. 일본이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죠. 우리 식민지는 이미 되어 있었고요.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로 진출하고, 그리고 결국은 중일 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937년은 중국에게 있어서 아주 이제 슬픈 역사의 날이기도 해요. 해이기도 한데, 이때 난징 대학살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참 많은 악행을 했지만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어마어마해요. 20만, 최소 20만에서 한 3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대학살했던 제노사이드죠.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제 에티오피아, 이제 북아프리카로 좀 진출했고요. 요 세 나라가 추축 동맹이란 걸 맺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베를린, 로마, 도쿄 이렇게 세 개를 중심축으로, 세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추축 동맹이에요. 원래 이제 동맹 방공협정, 삼국 방공협정이란 걸 맺어서 이런 추축 동맹이란 걸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 세 나라와 나머지 연합국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는가. 자, 독일 같은 경우가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고요. 빠르게 침공해서 유럽을 빨리 제패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독일이 이제 내세웠던 전략은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에 나머지 애들 유럽을 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그래서 먼저 오스트리아랑 체코슬로바키아를 좀 합병을 한 다음에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아주 그냥 기습적으로 쳐들어갑니다. 선전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에 맞서서
이제 폴란드를 지원을 하고 있던 영국,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오히려 독일이 북유럽과 프랑스까지 다 점령해버린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영국이 이제 대독 경제 봉쇄를 하게 됐고요. 이탈리아도 막 참전하면서 독일, 이탈리아가 같이 연합해서 북아프리카를 침략한 상황도 막 나타나고. 자, 근데 생각보다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독일이 여러 자원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소련에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소련이 갖고 있는 자원이 많죠. 석유나 뭐 그까지 자원들이 많아서 이쪽에 이제 침공을 하게 됐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그 러시아 이제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련 러시아는 참 엄청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혹독한 추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아주 오랫동안 힘든 이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계속 지나쳐가면서 끌고 들어가고 보급로가 길어지면 그 보급로를 끊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굶고 막 아주 춥고 배고프고 뭐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침공은 결과적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실패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연합군의 이제 전쟁을 주도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이 와중에 유럽 내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동안 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유럽에 신경을 못 쓰게 됐죠. 요걸 이제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일본이 그 틈을 이제 놓치지 않고 노리지 않고가 아니죠. 놓치지 않고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을 하면서 점차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과 영국이 경제 봉쇄를 하게 됐고요. 일본이 이 미국한테 굉장히 앙심을 품고요. 진주만을 기습하게 됩니다.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을 해서 일요일이에요. 이때 하필 일요일날 기습을 해서 자기들은 엄청나게 대승을 올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대대적인 보복을 당합니다.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됐고, 다시 이제 유럽 전선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합군이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격파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상륙을 하게 되니까 이탈리아가 바로 항복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를 해방하기 위한 아주 위대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아주 유명하죠. 우리 인천 상륙 작전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본토가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자, 이걸 기세를 이어서 이제 독일 본토로 쳐들어가게 되고요. 프랑스가 이쯤에 있으니까 이제 독일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쪽 편으로 쭉 가게 되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어야죠. 소련이 또 베를린을 진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양쪽에서 쪼여져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결국 독일도 밀리게 되면서 항복을 선언을 했고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는 권총 자살로 마감을 하게 되죠. 자, 다시 태평양 전선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본토를 공격을 하게 되죠. 소련도 드디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요. 자, 미국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걸 원치 않아 있어요.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려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겠다 라면서 아주 인류 최대의 실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최악의 미사일을 쏘게 되죠. 그래서 원자폭탄 두 방이 팡팡 터지면서 인류 최초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될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죠. 그래서 일본이 너무 놀랐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놀랐어요.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끝나게 되죠.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해서 뭐 여러 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카이로 포츠담 회담 이런 게 열렸고, 요거는 우리 나중에 한국사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얄타 회담이라고 여기서 이제 연합국이 독일 분할을 점령하는 결정을 해요. 그래서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이 됩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면서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에 따라 좀 평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세계 평화. 그래서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게 탄생이 되죠. 이미 이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실질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엔군을 창설하면서 국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보유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수고 많았습니다.